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은 장애인의 날 특별 방송으로 인해서 1시간 늦게 찾아뵙습니다.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장애인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265만여 명, 전체 인구의 5.2%에 달합니다. 100명 중에서 5명이 장애를 가졌다는 의미인데요. 특히 신규로 등록되는 장애인이 매년 8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남의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뭘 잘못해서 장애인이 된 것도 아닐 테고요. 작은 관심과 배려, 그리고 차별 없이 존중하는 것. 매년 4월 20일이 아니어도 365일 필요한 생각 같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한 시간 늦게 시작해서 기다려주신 분들이 많으시네요. 아유, 고맙습니다. 그래도 존재감을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다행이네요. 아유,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경제상식 퀴즈, 선물이 달려있는 경제상식 퀴즈 지금 바로 나갑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짜장면, 삼계탕, 비빔밥, 삼겹살, 대표적인 외식 품목 이렇게 쭉 8개를 뽑아봤더니 그 절반이 평균 가격 10,000원을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10,000원이 되지 않는 메뉴를 찾기가 힘들어졌다라는 뜻인데요. 이 점심값 부담 많이 부담되시죠? 이른바 런치플레이션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분기 주요 편의점들의 이것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약 40%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가성비를 앞세운 이것이죠. 예전에 학교 다닐 때는 어머니가 이걸 직접 싸주셨는데 요즘에는 다 이제 급식으로 되죠. 오히려 직장인들이 오히려 이걸 더 많이 싸갖고 다닌다고 합니다. 정답과 함께 여러분의 점심은 이제 어떻게 해결하고 계시는지도 함께 이야기 나눠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열려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는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고요. 실시간 방송 상황은 오늘도 콩과 유튜브가 열려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김현숙 님이 시간 깜빡하셨다고, 헷갈렸다고. 지금 9시 5분인 줄 알고. 지금 10시 8분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4106님이 정답 3글자 보내주셨고요. 제일 빠르셨습니다. 4106님 축하드립니다. 오늘의 경제뉴스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 머니투데이 방송 염현석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염현석 기자 아이템부터 들어볼까요? 네, 먼저 저는 EU의 반도체법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유럽연합. 네. 유럽연합 EU도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서명한 반도체 지원법과 유사한 반도체법에 합의했습니다. 우리나라, 대만 등 아시아에 대한 반도체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핵심은 유럽에서 반도체를 만들 수 있게 EU 차원에서 이제 지원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EU 집행위원회가 현지 시각 18일, 그러니까 어제 정도 되거든요. 어제 오전 정도인데 2030년까지 민간과 공공에서 430억 유로, 우리 돈으로 한 62조 원 정도 됩니다. 이 정도 돈을 투입해서 EU의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대하는 반도체법에 합의했는데요. 이 법안은 앞으로 유럽의회 그리고 이사회를 각각 표결을 거쳐서 통과를 하게 되면 바로 시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각 회원국은 국가 보조금 규정을 이제 완화할 수 있어서 반도체 핵심 부품 생산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고요. 또 EU의 반도체법이 만약에 계획대로 잘 시행이 된다면 EU의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점유율도 거의 2배, 그러니까 한 20%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도 유럽연합 땅에서 반도체를 많이 만들겠다. 네. 얼마 전에 미국도 이제 같은 정책 많이 내놓은 바 있는데 서로 이렇게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겠다 뛰어든 이유는 뭘까요? 네. 일단 최근에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후에 유럽이 특히 이제 글로벌 공급망 위기를 되게 많이 겪었습니다. 네. 물론 작년 정도까지만 해도 에너지 위기 중심으로 이렇게 겪었는데요. 사실 배터리와
반도체 등 이런 공급망도 되게 불안해졌습니다. 네. 이 때문에 이제 미국이 먼저 반도체법, 그다음에 IRA 등 이렇게 해서 자국 산업 육성에 나섰는데 유럽도 이런 흐름에 맞춰서 유럽 내 핵심 부품, 첨단 산업에 필요한 공급망 구축 등을 위해 이제 반도체법을 만들고 시행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게 유럽의 소비량과 생산량을 보면 딱 유럽의 속내를 알 수 있습니다. 네. 현재 EU의 반도체 공급망 세계 점유율이요 한 10% 정도 됩니다. 그런데 EU가 반도체를 소비하는 게 글로벌 시장에서 한 20% 정도 됩니다. 뭐 미국, 중국에 의해서 세계 3대 소비 시장인데요. 10%를 생산을 하고 20%를 소비하니 당연히 자체 생산량이 좀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2030년까지 이 법으로 지원을 하면 20%까지 비중을 늘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자급할 수 있을 정도는 유럽 내 생산량을 좀 높이겠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반도체 정도는 자급자족 아니면 혹은 독립을 좀 하겠다. 이런 걸로 분석됩니다. 뭐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유럽이나 다 이제 반도체도 어떤 국가 안보 측면에서 좀 다루는 것도 같고. 자, 그러면 자국에서 소비하는 반도체는 자국에서 만들겠다. 물론 이제 유럽 연합 차원에서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이게 유럽의 반도체 산업 특성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유럽 반도체 회사들은 대부분 팹리스 회사, 그러니까 반도체 설계 전문 회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생산은 하지 않고 설계만 하고 생산은 위탁을 하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산 역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요. 이제 실제로 하나의 예를 들어봐주면 차량용 반도체를 제일 잘하는 독일 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인피니언이라는 이런 기업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반도체는 대만 TSMC 등의 생산을 맡기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유럽은 반도체 장비 분야가 굉장히 강합니다. 반도체 장비 핵심인 극자에서 그러니까 EUV 노광 장비를 독점 생산하는 이제 네덜란드 ASML과 같은 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EU가 각 기업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서 우리 대륙에서 목표를 이루자라고 하면 한 7년 만에 생산량 2배를 높이는 것 정도는 가능할 것이란 분석이 큽니다. 아무래도 기초, 체력이 있는 기업들이 있으니까. 근데 역시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게 좀 민감하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생산 강국이기도 하니까요. 우리나라에는 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 당장은 큰 피해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을 보면 우리나라는 시스템 반도체 대신에 이제 메모리 반도체 위주잖아요. 일단 주력 생산하는 품목이 조금 다릅니다. 이 때문에 뭐 직접적인 경쟁 관계가 아니어서 당장 피해는 없지만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최근에 시스템 반도체 분야를 대규모로 키우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공장들이 완공되는 시점을 보면 그 반도체법에 의해서 EU가 시스템 반도체를 활성화하면 좀 경쟁 관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력 산업은 큰 피해가 없지만 앞으로 먹거리 분야 쪽에서는 좀 넘어야 될 그러니까 잠재적인 경쟁 관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유럽에서 TSMC가 독일에 그 반도체 공장을 좀 건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TSMC 같은 경우에 독일 드레스덴이라는 지역에 연구소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독일 지역을 중심으로 이런 반도체 공장을 계속 물색하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현실화된다면 아마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는 경쟁 관계가 있을 수 있어 좀 예의주시하고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당연히 뭐 메모리 반도체는 유럽이 넘볼 수도 없고 넘볼 리도 없겠지만 시스템 반도체 측면에서는 우리의 신규 먹거리 측면에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 또 머지않아서 대만 TSMC가 유럽 어디에 또 뭐 생산기지 진출한다 이런 소식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요거는 좀 예의주시해야겠네요. 자, 강영현 기자 오늘 달러 이야기 좀 해주신다고 하는데 최근에 보니까 달러 인덱스 작년 한 10월쯤이었던 거예요. 한 110을 넘어서 엄청나게 달러가 강세였는데 최근에는 101 정도로 내려와서 조금 달러의 힘이 좀 풀리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청취자분들께서 이해하기 편하시기에 한국 원화 기준으로 달러를 얘기해 보면은 아마 달러가 1,400원 중반까지 올랐던 것들 기억하실 거예요. 사실 제가 2021년 여름쯤에 1,150원에 환전을 했었는데 그때도 사람들이 엄청 비싸게 했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불과 1, 2년 사이에 300원 넘게 올랐던 거니까 상당히 많이 올랐죠. 아마 뭐 미국 시장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해외 유학생 가진 부모님들은 굉장히 어려우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건데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은 3월 중순 이후로 달러에 대한 매도 포지션이 2배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달 들어서 10일까지 주간 기준 달러 매도 규모는 107억 달러에 달했고요. 그러니까 달러도 당연히 수요 공급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매도는 늘어나고 매수는 줄어드니까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히 유로화 대비 가격 하락이 큰데요. 네. 지난주에 유로화 대비 달러화 가치가 1년여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원래 달러하고 유로 비율이 보통 1달러가 1유로가 안 되는데 한동안은 1달러가 유로보다 비쌌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최근 들어서 하락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달러가 강세로 많이 갔었으니까 다시 이제 약세로 돌아오는 걸 수도 있을 텐데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이유를 좀 꼽아보자면요. 네, 가장 주목할 만한 이유로 꼽히는 것은 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나고 있다는 건데요. 아무래도 금리가 높아지면 달러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최근에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등으로 금융 위기 우려가 커지고 있고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미국 금리 인상이 아마 5월에 한 번 정도 더 있고 멈추거나 혹은 인하를 기대하는 여론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같이 커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달러 가치가 하락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경기가 너무 화랑이라서 그 정도를 줄이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했던 건데 이제 금리 인상을 단행을 이제 중단한다는 거는 이제 경기가 떨어진다는 거니까 그만큼 안 좋다는 거기 때문에 이제 달러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이 동시에 또 미국 외 시장이 상대적으로 좋은 상황을 보이는 것도 달러에는 부정적입니다. 먼저 유로존의 깜짝 경제 성장세 그리고 영국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러시아 전쟁 이후로 유럽 경제에 대한 비관론이 상당히 커졌었는데 이것이 누그러지면서 이제 유로화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또 유럽 중앙은행이 6월까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려서 3.75%로 올리고 그리고 영국도 9월까지 금리를 0.5%포인트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유럽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그러니까 일본이랑 중국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는데요. 먼저 일본은 신임 중앙은행 총재가 그동안의 초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1분기 GDP 성장률이 4.5%를 기록하는 등 이제 경제 성장이 빠르게 안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달러가 좀 약세로 돌아설 때마다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달러가 이제 기축통화 위치를 좀 잃어버리는 것 아니냐. 또 왜냐하면 중국 위안화가 또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가지고 이번에도 그런 이야기들 또 나오죠. 네, 라가르드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한 말이 이제 논란에 불을 댕겼는데 더군다나 이 말은 이제 미국 뉴욕에서 외교협회에 가서 이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새로운 국제 지도가 그려지고 있다. 일부 국가는 중국 위안화나 인도 루피와 같은 대체 통화를 찾고 있거나 자체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더 이상 당연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언이 나온 그 계기도 있는데 사실 이 발언은 최근에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의 위안화 지지 발언 이후로 나온 말입니다. 브라질 대통령은 최근에 미국 달러로 국제 무역 결제를 하는 상황이 당연한 것만은 아니라면서 중국과의 거래에서 위안화나 헤아라를 이용한 거래를 많이 하겠다고 했고요. 또 사우디가 여기에 참여한 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죠. 아시다시피 사우디는 미국의 굉장히 오래된 우방입니다. 네. 그래서 1984년에 사우디가 원유 결제를 달러로만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이것을 페트로달러 체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하는 데 굉장한 일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에 미국이랑 사우디 이제 분위기 안 좋은 건 다들 아실 텐데 사우디가 최근에 중국이랑 위안화 대출 협력을 한 것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제 시장에서는 페트로달러가 아니라 이제 페트로 위안화가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이제 달러가 위안화가 당장 달러를 대체하거나 뭐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달러가 잃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체 시장 규모라든지 환전의 편의성이라든지 안정성 이런 것을 고려할 때 위안화가 그 지위를 넘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달러의 지위와 가치가 예전만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달러는 항상 뭐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안전자산의 지위를 또 갖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에서 또 그렇게 선호하기도 하고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여전히 그래서 정반대 관측도 존재하는데요. 방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이제 스마일 이론이라고 하거든요. 스마일. 네, 스마일 이렇게 웃음 표시하는 것처럼 해서 예. 경기가 안 좋을 때도 달러가 강세고 좋을 때도 달러가 강세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좋을 때 당연히 이제 달러가 강세인 게 이해가 되실 텐데 네. 안 좋을 때 왜 달러가 강세냐면 미국이 이 정도로 안 좋으면 다른 나라들은 좋겠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안전자산인 달러에 투자해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자금이 몰린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도 비슷한데 사실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이건 결국 글로벌 경기 침체 공포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결국 안전자산으로서의 달러 매력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사실 올해 1월만 해도 인플레이션이 이제 감소하면서 골디락스에 대한 우려 기대도 커졌었는데 지난달에 SBV 파산의 계기로 이제 침체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다시 달러 가치가 높아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번에 염현석 기자에게 다시 마이크가 갑니다. 네.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소비와 관련된 좀 의미 있는 분석 자료를 내놨다고요? 네, 보통 이제 불황이 시작되면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습니다. 그렇죠. 이제 돈 벌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소비를 줄어드는 게 이제 당연한 건데요. 네. 하지만 한국은행 조사국이 발표한 자료를 보니 올해는 불황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만나는 데 들어가는 소비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데 쓰는 돈은 그러니까 대면 활동에 관한 소비. 예. 한국은행이 신한카드에서 제공하는 218개 품목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네. 올해 1분기 중 신한카드 결제액은 1년 전보다 6%가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 외식, 숙박, 화장품, 의복, 신발 등 그러니까 대면 활동, 사람을 만날 때 소비하는 비중이 무려 3.3%포인트 증가하며 소비 증가를 이끌었다고 하는데요. 억눌렸던 수요가 급속도로 살아나는 펜트업 효과가 나타난 걸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대면 활동 소비 분야에 이런 펜트업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은행은 이에 대해서 이런 펜트업 소비가 정부의 내수 활성화 정책과 맞물려 작용하면 침체된 국내 경기에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도 했습니다. 펜트업이라는 건 이제 억눌렸던 소비가 지연됐던 소비가 나중에 확 올라오는 것들. 터지는 거. 네. 국제유가 관련돼서도 한국은행이 분석을 좀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한국은행의 국제유가 전망은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유가 더 오를 수 있다? 네. 물론 이게 다 물가랑도 또 연관이 그렇죠. 되는 이야기인데 한국은행이 이렇게 결정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는 유럽이 여전히 천연가스 수급이 어려워서 원유 수요가 이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학적 갈등으로 공급 불안이 지속될 수 있어 유가 상승 압박이 크다고 봤습니다. 네. 여전히 이런 중동 이쪽에 이런 코카서스나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전쟁 여파가 계속되고 있고 예.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등 오펙 국가들의 감상 결정 등이 지정학적 이유와 이렇게 전부 얽혀 있기 때문에 이런 분석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방금 전에 우리 강 기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또 중국 문제도 굉장히 큽니다. 또 중국이 원유를 수요 확대를 확 하면서 이게 굉장한 유가 상승 그렇죠.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과거 2008년에 국제유가가 한때 150불을 위협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2008년 6월경인데요. 이때 국제유가가 1년 전보다 거의 한 3배가 1년 6개월 전보다 거의 한 3배가 급등을 했습니다. 이때 전 세계 원유를 중국이 쫙 흡수를 했거든요. 이제 제조업을 막 발전시키면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중국이 다시 해외여행 수요를 늘리고 제조업 경기를 본격적인 궤도로 올리면 이렇게 가뜩이나 공급이 줄어들고 있는데 네. 수요 급증으로 인해 유가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하락 요인도 좀 있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요. 미국이 여전히 원유 생산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고 금융 불안으로 인한 불경기가 지속돼서 원유 수요가 감소할 수도 있는 하락 요인은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강영현 기자. 이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주목해야 될 이슈기는 한데 MSCI 지수 요거 이제 편입 편출 되는 것들 좀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종목이 과연 이 새로운 지수에 들어가느냐 새롭게 빠지느냐 어떻게들 전망 나오느냐요? 네, 다음 달 5월에 이제 MSCI 지수 종목 정기 변경이 있는데요. 네. 일단 편입되는 건 호재입니다. 호재로 꼽히는데 시장에서는 에코프로, KT, 코스모 신소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금양 이 5개의 종목이 새로 편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들어가는 게 있으니까 나오는 게 있는데 그때는 S1, SD 바이오센서, 제일기획, 롯데쇼핑, 현대미포조선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MSCI 지수는 미국의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사가 작성해서 발표하는 세계적인 주가 지수인데요. 네. 이제 글로벌 펀드 투자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면 기관 투자자들의 패시브 자금이 유입되는 것을 기대해 볼 수가 있어서 보통 호재로 인식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도 이제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이런 지수가 있는데 이런 지수에 들어가면은 여기 추종하는 ETF 상품도 나오고 이러잖아요. 이러면 네.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삼성증권에 따르면 현재 MSCI의 유효 추종 자금 규모가 4천억 달러, 그러니까 한화로 약 527조 원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지수에서 퇴출당하면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는 부정적인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니까 이 지수를 추종하는 자금들이 잠재적으로 이 종목들을 추가로 살 수 있다 이런 논리인데 그러면 이 MSCI 지수에 새롭게 들어가면 주가가 오른다 이런 등식이 가능한 건가요? 물론 이제 뭐 다 오른다 100%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네. 그래도 많이들 오르는 경향이 있다 뭐 이 정도로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3년 동안에 MSCI에 편입된 종목 61개를 대상으로 이제 편출입 시점 전후 3개월, 그러니까 총 6개월 정도의 수익률을 봤을 때 지수에 편입된 종목 26개의 평균 60% 정도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MSCI 지수 편입을 계기로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른 게 신풍제약인데 2020년 8월 18일에 편입됐거든요. 네. 이 발표 기준 전후로 3개월씩,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약 2만 원 정도였던 주가가 12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533%가 올랐는데요. 근데 또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게 그 약 1년 반 만인 지난해 2월 10일에 편출됐는데 편출 시점 기준으로는 6개월 동안 주가가 4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신풍제약처럼 이제 MSCI 지수에 들어갔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퇴출된 35개 종목은 같은 기준으로 6개월간 10% 넘게 주가 하락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MSCI에 편입되는 종목들 보고 좀 비판적인 의견들도 나옵니다. 그저 너무 기계적으로만 선정하는 것 아니냐. 단기간에 주가가 급등하고 시가총액이 커지고 시가총액 순위가 올라가면 좀 정성적 분석도 해야 되는데 너무 정량적으로만 넣다 보니까 수급의 왜곡 현상도 이제 불러온다 이런 지적들도 있는데 지금 이렇게 이제 거론되는 종목들이 그대로 이 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사실 요즘에 좀 고려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론되는 종목들이 가능성이 있지만 확신하기는 어려운 상태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높은 주가의 변동성이라든지 단기 급등 그리고 외국인 보유 한도 비중 등을 고려해서 편입을 결정하기 때문에 반드시 편입될 것이라고 확정적으로 생각하고 지금 사야겠다, 베팅해야겠다 이렇게 하시는 건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단기 급등 종목에 대해서 제외시키는 규정이 2021년에 포함이 됐거든요. 그래서 최근 많이 오른 에코프로나 코스모 신소재 등이 들어갈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의 경제뉴스는 한국경제신문 강영연 기자 그리고 머니투데이 방송 염현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판촉물 전문 그룹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LED 튜브 스탠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까요? 소비 양극화가 좀 계속되고 있는데 뭐 물가가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막 10만 원이 넘는 고급 호텔 빙수도 잘 팔린다고 하죠. 근데 또 반대로 누군가는 뭐 단돈 몇천 원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편의점 이걸 통해서 점심 끼니를 때우기도 합니다. 지난해 편의점 식사에 쓴 돈이 2조 원 가까이 된다는 통계도 있는데요. 밥과 다양한 반찬들이 담겨 있는 이것,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이것이 오늘의 경제상식 퀴즈 정답이고요. 많은 분들이 보내주고 계시는데 3413님이 산불 감시원인데 매일 집에서 이걸 준비해서 가지고 다닙니다.
너무 비싸서 부담돼서 가족이 힘들어하는데 미안하기도 하고요라고요. 산불 감시원이시면 요즘 진짜 많이 긴장하고 일하고 계시겠네요. 수고 좀 많이 해주십시오. 0419님은 다자녀 엄마는 도시락 8개씩 싸놓고 출근하던 우리 엄마. 젊음은 어디로 가고 이제는 암 투병하면서 암과 싸우고 있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0419님 어머님도 같이 좀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1715님이 저는 화물차 운전합니다. 저희는 식당을 봐도 주차할 자리가 없으면 그냥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걸 싸서 다닙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5950님은 저는 남편과 같이 일을 하고 있어서 매일 밥을 해먹고 있는데 재료 가격이 많이 올라서 강제로 다이어트하고 있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이고, 여러분의 사연 그리고 정답 계속해서 많이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그리고 KBS 콩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어제 저희가 애플이 예금 상품을 출시했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애플뿐만이 아니라 유통, 통신, IT 여러 기업들이 자체 금융을 키우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미리 돈을 결제해두면, 즉 충전을 해두면 스타벅스나 네이버 페이처럼 그 안에서 언제든지 내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선불 충전금 시장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 시장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떻게 활용하면 더 좋을지도요. 서강대 경영대학의 김용진 교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그 선불 충전금 요거 이제 많이 쓰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좀 낯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어떤 서비스인지 어떻게 이용하는 건지 간단히 좀 설명부터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 잘 설명하셨는데 선불 충전금은 말 그대로 미리 충전해서 사용한다는 것이잖아요. 네. 자신이 사용하고자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이나 플랫폼에 가입을 일단 하고 계좌이체나 카드 결제 방식으로 포인트를 미리 충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현금하고 동일하게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후불 결제 방식인 신용카드 쓰는 거하고 정반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돈을 충전해 놓고. 근데 요거 보면 이제 많은 업체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끌어들이기 위해서 막 할인, 적립 몇 퍼센트 준다 이렇게 이제 마케팅도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시장 규모도 좀 많이 커졌나요? 많이 커졌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무슨 페이니 교통카드냐는 이제 간편 결제나 간편 송금 서비스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선불 서비스 용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 선불 전자지급수단 서비스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요. 지난해 사용 건수로는 하루 평균 2,700만 건이에요. 금액으로는 8,200억 가량인데 특히 이제 네이버 파이낸셜, 카카오페이, 토스, 코나 이 4개의 전자금융업자들의 선불 충전금 잔액 규모가 1조 원을 넘어섰어요. 그래서 카드를 위협하는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선불 서비스로 등록된 업체만 78곳이나 돼요.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티머니 마이비 같은 이제 교통 서비스, 카카오 네이버 같은 빅테크 서비스, 쿠팡 티몬 11번가 같은 쇼핑 서비스, 토큰 당근 배달민족 같은 플랫폼 서비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웬만큼 유통 서비스 좀 한다 하는 기업들은 다 뛰어들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제 땡땡땡 페이 이런 거 쓰는데 사실 선불이냐 후불이냐 조삼모사일 수는 있는데 막 할인 주고 막 적립 많이 쌓아주고 해서 쓰거든요. 근데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런 서비스, 이런 선불 충전 서비스를 좀 경쟁적으로 뛰어드는 이유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사실은 소비자 입장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잖아요. 카드 쓰는 거하고. 근데 서비스 제공자들은 큰 차이가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카드 결제를 하면 페이 업체나 전자지급 결제 대행업체에게 지불해야 되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자체적으로 선불 서비스를 도입하면 없어지는 거죠. 거기다 이제 선불 충전금이니까 사실은 고객들로부터 예금을 받아서 쌓아놓는 셈입니다. 고객들은 이자는 안 주고 자기들이 은행에서 이자를 받으니까 막대한 추가 수익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선불 충전해놓으면 고객들은 그 돈을 쓰려고 또 와서 재구매를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구매 이력 데이터를 가지게 되니까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죠. 그야말로 일석삼조가 되는 건데요. 예를 들면 네이버나 쿠팡이
자기 플랫폼에 들어와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자금 중개를 한다거나 대출을 해준다거나 또는 매출 채권을 기반으로 팩토링 사업한다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이게 고객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가능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사업자들 성과를 분석하면 사업자들이 신용평가하기 쉽고 연체 위험도 낮고 그러면서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기업들이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죠. 단골도 만들고 데이터도 분석하고 그렇죠. 뭐 재고도 잘 관리하고 연체율도 낮추고 네네. 기업들 입장에서 할 만하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기존의 은행이나 카드사 입장에서는 결코 이제 반갑지가 않을 텐데 기존에 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이런 거 안 쓰고 땡땡페이, 네네. 선불금 충전 이런 거 쓰면은 은행이나 카드사는 고객들 뺏기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이제 당연한 말씀인데요. 예. 그 아까 말씀드렸는데 전자금융업체 4곳이 이미 선불 충전금 잔액이 1조를 넘어섰다고 그랬잖아요. 네. 카드사를 위협을 하고 있고 네. 은행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요구불예금, 이자 안 주는 이자 엄청 싼 요구불예금 네. 이걸 선불 충전금으로 뺏기고 있으니까 매우 싫어하겠죠. 아하. 그래서 이제 은행이나 이런 데들은 이 금융 이외의 사업으로 눈을 돌리기도 합니다. 네. 예를 들면 뭐 XX은행 같은 경우는 알트폰 사업을 하고 있고요. 다른 은행들도 이제 플랫폼 사업을 해보겠다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앞으로 점점 이 비은행 기업들, 뭐 백화점이나 이런 데들이 지불 결제를 자신들의 서비스에 내재해가지고 고객 경험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기존 금융기관들은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러니까 뭐 금융이나 비금융이나 이제는 그 경계선이 사라지는 거네요. 서로 다 경쟁을 하면서. 맞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 소비자 입장에서 우리 청취자분들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이거 네. 선불 충전금을 충전해 놓으면 네. 이거 예금자 보호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 보호 안 되는군요. 근데 만약에 이 기업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네. 서비스에 문제가 생겨서 이 충전금을 날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이 참 가슴 아픈 문제인데요. 네. 실제 이제 전자금융거래법상의 등록 대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예컨대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처럼 이제 충전한 포인트로 여러 업체 물건을 살 수가 있는 경우 이건 이제 선불전자지급수단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포인트 발행이 가능하고요. 그러면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을 냈죠. 자, 이런 경우 선불 충전금을 분리해서 보관하고 잔액을 공개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돈을 바로 돌려주도록 하는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커피 전문점인 뭐 XX벅스처럼 자기 물건 사는 데만 이제 충전금이 사용이 되면 네. 이거는 전자금융거래법상 등록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충전금을 외부에 예치해서 별도로 관리한다든지 운용 내역을 공개한다든지 이런 의무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제 작년에 스타벅스가 그 충전금으로 주식이나 코인 같은 위험 자산을 샀다 이래서 비난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거 규제할 방법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주요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들한테 문제가 생겼을 때 선불 충전금 잔액을 소비자한테 돌려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증보험에 가입해라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 보험에 가입해라. 네네, 보증보험에 가입해라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제 소비자가 환불받을 수 있는 비율은 업체가 보증보험 금액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다 다르거든요. 10% 받을 수도 있고 100%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아직은 조금 불안전한 상태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그 기업의 신용도도 같이 좀 따져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그런 뉴스도 봤는데 네. 소비자들이 그냥 충전만 해놓고 쓰지 못하는 돈이 거기 저수지처럼 그 기업의 저수지에 담겨 있는 것 아닙니까? 내 돈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막 활용을 해가지고 이 기업들이 막 투자도 하고 해서 한 1,200억 가까운 수익을 얻었다라는 기사도 본 기억이 있는데 이게 그들 입장에서는 낙전 수입인데 소비자 그렇죠. 입장에서는 이게 내 돈으로 생겨나는 이익이고. 그럼요. 이건 좀 어떻게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될까요? 이게 참 우리 지금 요새는 이제 휴면예금이나 보험금도 다 찾아서 돌려주잖아요. 네. 근데 1,200억이나 되는 돈이 선불업체 수익으로 가져가는 게 참 그렇긴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전자금융거래법상에는 별도로 소멸시효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상법상 시효인 5년을 적용하는 거거든요. 5년이요, 5년? 네, 5년. 그래서 이제 소비자 5년 동안 선불 충전금 사용 안 하면 남은 금액은 선불 사업자에게 귀속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이 이런 비판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XX벅스 코리아 같은 회사는 이제 선불 충전금 유효 기간을 없앴어요. 네. 하지만 대부분 업체는 아직 유효 기간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우리가 조금 더 바로 잡아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5년이 지나면 뭐 예를 들어 내가 충전해 놓은 10만 원이 그냥
그 회사 돈이 돼버릴 수도 있는 건데. 돼버릴 수도 있는 게 아니고 돼버리는 겁니다. 그럼 그 유효 기간을 이 업체가 폐지했는지 영구적으로 네. 고객의 돈입니다라고 선언을 했는지 그걸 따져봐야겠네요. 그렇죠. 그거 반드시 따져봐야 합니다. 할 때. 그 자영업자 입장에서 한번 이번에 여쭤볼게요. 네. 자영업자분들이 이제 수수료 또 이거 되게 큰 걱정인데 그냥 그렇죠. 카드 결제 수수료보다 이런 선불 충전금으로 결제하는 그 수수료율이 훨씬 더 높다면서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은 카드 수수료는 많이 내려왔어요. 옛날에 좀 높다가. 네. 이제 선불 충전금으로 결제를 하면 자영업자가 내는 수수료가 카드 수수료에 비해서 비쌉니다. 요거 이제 금융감독원이 이제 여러 개 우리 결제 규모 월 평균 1,000억 이상 상위 9개사를 네. 조사를 해보니까 선불 결제 평균 수수료가 2에서 2.23% 정도거든요. 근데 카드 수수료가 0.5에서 1.5%란 말이죠. 좀 비싸잖아요. 네. 가장 수수료가 비싼 이게 업체를 말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배달의 민족은 네. 3%거든요. 단순 비교하면 6배 차이가 납니다. 근데 기업들은 이렇게 항변을 하죠. 우리가 이거 충전금도 관리를 해야 되고 운영 비용도 들고 마케팅 비용도 들고 그리고 은행에서 충전금 가져오는데 뱅킹 수수료도 발생한다. 그러니까 그 정도는 받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업들도 이제 돈이 드니까요. 근데 이제 자영업자 그렇죠. 입장에서 보면은 네. 카드 수수료 0.5%포인트도 되게 좀 부담되는데 그렇죠. 3%까지 가면은 이거 어떻게 좀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좀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실제로 신용카드는 네. 굉장히 논란이 많았지만 이 법으로 네. 정부하고 신용카드업자들이 원가를 한번 계산해봐라. 그래서 그것 기반해서 수수료율을 조정을 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사실은 영세 소상공인들한테는 우대 수수료를 지금 제공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선불 결제나 간편 결제 시장에서는 아직 이런 수수료 가이드라인이 정확하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업체들이 다 결정을 하죠. 네. 그래서 최근에 온라인 간편 결제 서비스 제공하는 빅테크 기업들이 결제 수수료를 홈페이지 공시해야 하고 네. 영세 가맹점 간편 수수료율을 의무적으로 낮춰라. 이런 이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가 있습니다. 이 법이 좀 잘 여야 합의를 통해서 통과돼서 우리 소상공인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자, 서강대 경영대학 김용진 교수 통해서 이야기 정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저희는 라디오 정보센터 가서 잠깐 뉴스 한번 또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주택 경매 때 우선 매수권을 주고 저리 대출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직적 전세 사기의 범죄 수익은 전액 몰수 보전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러시아 외무부가 반러 적대 행위라며 경고 수위를 높였습니다. 반면 미국은 한국의 기여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할인 혜택을 내세워 진료비를 먼저 받은 뒤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 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한국소비자원이 밝혔습니다. 오늘 장애인의 날을 맞이한 가운데 국내 대형은행들이 장애인 고용을 외면해서 지난해 납부한 부담금이 200억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경제상식 퀴즈에 많은 분들이 정답도 또 오답도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 이 추억에 휩싸이신 분들 많네요. 우리 5334님이 빠지지 않고 열심히 지식을 쌓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옛 추억이 떠오르네요. 난로 위에다가 친구들이랑 데워 먹던 이것이 생각납니다. 라고. 아이고. 어르신이구나, 어르신. 그리고 0331님. 0331님이 벤또 아니고 도시락. 아니 이렇게 벤또라고 보내주시는 분들이 많지. 어르신인 것 같습니다. 어르신인데 이제 우리말로 도시락. 도시락. 근데 이 추억에 잠깐 이제 잠기셔서 그런 것 같아요.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1부는 특집 방송이 있었고 2부만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평소에 시간 없다라는 말을 몇 번이나 쓰시나요? 저는 솔직히 이 말을 좀 입에 달고 사는 것 같은데 시간 없다고.
시간을 더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 방법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성공학개론 시간인데요. 자기만의 트랙의 저자 김나희 커리어 엑셀러레이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루 24시간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똑같이 주어지는 거 맞죠? 네, 똑같이 주어지는 거 맞죠. 네. 상대적으로 느껴지기는 하는데 혹시 현장에서 보실 때 부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 일을 잘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어떤 좀 시간의 차이나 시간 관리하는 차이 이게 좀 느껴지세요? 그런 게 사실 너무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시간이라는 자원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이가 많으시든 적으시든 연차가 얼마나 있으시든 경험이 얼마나 있으시든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이라는 시간은 다 똑같은데 이 내가 주어진 시간이 똑같이 주어졌을 때 누군가는 그 시간 동안에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누군가는 거꾸로 퇴보하고 누군가는 멈춰 있기도 하는 것 같거든요. 네. 그 차이는 어디에서 무슨 일을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에 따라서 다른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제도 기업 교육이 있었는데 현장에서 봐보면 그 똑같은 시간 동안에도 굉장히 이 시간 동안에 배우는 것들을 다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하시는 분들이 있고 빨리 좀 이게 지나고 빨리 퇴근했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신데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자신이 얻어가시는 것들은 굉장히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근데 이제 본인이 하고 있는 일 뭐 누구나 이제 힘들게 느낄 수는 있겠습니다만 또 시간도 항상 고민이 되고 또 성장도 해야 되고 근데 주변에서 보면은 좀만 더 버텨봐라. 얼마나 했다고 그러느냐. 1년 뒤, 3년 뒤 좀만 더 버텨봐. 이런 이야기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뭘 보고 버텨야 되는지 얼마나 버티고 노력을 해야 되는지 이게 뭐 기준점이 좀 있을까요? 기준이 되는 게. 네. 사실 저는 버텨야 할 때와 그만두어야 할 때를 잘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일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일단 1년만 버텨봐 3년만 버텨봐 하는 생각은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나의 시간이라는 자원을 이 일에 투자했을 때 내가 무엇을 얻고 있는가 어떤 기대 수익률을 쌓고 있는가 어떤 일 자산을 쌓고 있는가의 관점에서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남과의 비교가 아니라 어제의 나, 오늘의 나, 내일의 나하고의 비교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년 정도 이 일을 더 한다라고 하면 미래의 내가 지금부터 1년이 지난 내가 지금보다는 나아져 있을지 무엇이 나아져 있을지 어떤 기회를 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을 좀 더 늘려서 1년이 아니라 3년이라고 하면 이 3년 정도 이 일을 더 하면 나아질까 하는 생각도 해봐 보시고 1년 지났을 때 3년 지났을 때 사실 별로 나아질 것 같지 않다. 나이만 먹고 연차 쌓이고 물가 상승률만큼 연봉 오르고 뭐 새로운 기회나 이런 것들은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사실 예상되실 수 있잖아요. 뻔한 나의 하루하루들이 너무나 예상돼서 쌓이는 게 없다라고 하면 저는 오히려 그만하시기를 권하기도 하고요. 물가 상승률만큼 연봉이 오른다. 사실 연봉 때문에도 뭔가 시도를 잘 못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그 연봉만큼 내 통장에 찍히는 숫자만큼 더 많은 기회를 지금 누리고 있는 건지 나의 일 자산을 그만큼 쌓이고 있는 건지 오히려 마이너스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 시간과 에너지를 만약에 돈이라고 생각해 보신다면 지금 일에 투자할 건지 내가 투자자라면 내가 다니는 회사에 투자할 건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해보고 싶은 일들이 있으시잖아요. 마음속에 그 일을 미루게 될 때 어떤 손해가 있고 어떤 이익이 있을까? 또 꼼꼼히 좀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최성우 님이 자본이 없으면 늘 시간에 끌려다닌다라고 보내주셨는데 그 말도 맞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제 시간도 일종의 투자 개념으로 봐야 된다는 말씀 같은데 저도 이제 뭐 주식 투자 이런 거 이야기할 때 가치 투자를 굉장히 지향을 하긴 하는데 무조건적으로 오래 투자한다, 장기 투자한다고 해서 다 그게 답은 아니다라고 강조를 하거든요. 맞습니다. 일적인 시간을 투자할 때도 거의 비슷한 거네요. 그렇죠. 무조건 하나의 일을 오래 한다고 해서 나에게 쌓인다기보다는 그 일을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게 왜 그럴까? 나는 여기에서 무엇을 다르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일인지 그냥 하루하루 어제와 똑같이 반복하면 되는 일인지에 따라서도 나에게 쌓이는 일 자산이 달라지는 거죠. 그 관점에서 시간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어떤 일의 원칙 같은 거를 좀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도 좀
팁을 주세요. 네, 일의 원칙의 측면에서도 아마 지금 청취자분들께서도 그렇고 투자를 하실 때 원칙을 갖고 계실 거예요. 지금 나는 가치 투자를 지향한다고 말씀 주셨는데 아마도 그것은 나의 성향에는 가치 투자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셔서 이겠죠. 그러면 나도 그런 성향, 리스크 성향이 있으실 거고 시장을 분석하는 것도 하실 거고 내가 관심 있는 것들을 공부하는 시간도 필요하실 거고 한데 일도 그런 측면에서 내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인지 내 성향에 맞는 일인지 지금 시장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를 공부하고 있는지 계속 그런 관심을 갖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제가 자주 드리는 질문이에요. 성장, 의미, 재미, 인간관계, 돈, 워라밸 6가지 중에서 2가지만 한번 꼽아보시는 거죠. 성장, 의미, 재미, 인간관계, 돈, 워라밸 6가지 중에 2가지만 꼽아보시고 나에게 중요한 2가지를 꼽아보시고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보셔도 좋습니다. 잠깐만요. 너무 빨랐어요. 지금 저희가 시간이 없다고 말 너무 빨리. 성장, 의미, 재미, 인간관계, 워라밸, 돈. 6가지. 네, 이 중에 2가지만 꼽아보시면 뭐가 중요하세요? 돈이라고는 이제 속으로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돈도 중요하죠. 돈이 없으면 일을 계속 할 수 없으니까 우리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돈이 중요하다고 할 때에는 나에게 필요한 미니멈이 얼마인지도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렇죠. 다들 돈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어라고 할 때 그 많이가 얼만큼인지 없으면 안 돼. 일 때 그 없으면 안 돼.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 보실 필요도 구체적으로. 있고요. 네,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이것은 내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성장과 돈이었었고요. 지금은 의미와 재미로 바뀌었습니다. 얼마나 제가 하는 일이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지 많은 분들한테 영향을 미치는지 하는 것들이 저는 중요해졌는데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나는 이게 진짜 중요해 하는 게 있으신지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의 일은 어떠신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6가지 성장, 의미, 재미, 인간관계, 워라밸, 돈. 저는 뭐가 중요하다고는 아직 말 안 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자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조언 마지막으로 좀 짧게 들어볼게요. 짧게 한마디만 드리면 바쁘다 바빠 현대사에 살아가고 계시지만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한 가지 질문만 머리에 담아보세요. 내가 지금 바쁜 일들이 중요한 일 때문인지 나는 지금 중요한 일을 하느라고 이렇게 바쁜가? 내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에는 얼마의 시간을 쓰고 있는가? 돌아보시면 막상 우리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을 하면서 바쁘기도 합니다. 내가 중요한 일을 하느라고 바쁜지 중요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느라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일. 근데 사실 중요하지 않은 일도 하기는 해야 되는 정도가 있어도 또 고민인 건데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김나희 커리어 엑셀러레이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은 도시락이었습니다. 도시락. 많은 분들이 맞춰주셨고요. 문자 메시지 보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조윤고님 내가 정한 원칙을 지키지 않아서 오늘도 주식에 돈이 빨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투자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원칙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길을 가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저희가 2부만 진행하느라고 1부 이제 장애인의 날 특별방송 때문에 2부만 진행하느라고 빨리빨리 뛰어온 느낌이 있는데요. 저희도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면서 쓰겠습니다. 내일 다시 9시 5분에 돌아올게요.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